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이 열풍을 일었고 지금도 그 열풍은 식어지지 않고 있죠. 사교육비를 한 뭐 2천억 대의 사교육비를 쓴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 설소대 혀 밑에 있는 이런 작은 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제 수술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유치원, 굉장히 고가의 영어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죠. 뭐 이런 외국어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새롭게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류 인간이죠. 뭐 그래서 매일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독수리 인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뭐 그런 용어도 만들어졌죠. 이제 가지 못하는 뭐 참새 인간도 있고요.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외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어를 이렇게 이제 배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혼란케 됐다. 언어가 혼란케 되는데 그 현상이 뭡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다양한 언어는 바로 문화가 다양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 언어를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이 외국어 열풍처럼 선교지에 들어가는 선교 사역자는 뭐 이런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소통을 하십니다. 언어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언어에 유익이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소통하고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언어는 피조물 전체가 사용합니다. 오리도 꽥꽥, 염소 매, 돼지는 꿀꿀, 뭐 소는 어떻게 하나요? 매, 아니면 참새는 짹짹, 원숭이는 끼악끼악거리기도 하고요. 뭐 꾹꾹거리기도 하고, 공룡도 그렇게 합니다. 개들도 멍멍하고요. 자, 이렇게 언어를 다 사용하죠. 예. 근데 그 언어는 어떤가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적, 소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비음성적은요, 음성적 언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뭐 손짓, 발짓일 수도 있고, 얼굴 표정일 수도 있고, 색깔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문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깃발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과 비음성적인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음성적 언어, 비음성적 어떤 것이 더 전달력이 높을까요? 음성적 언어가 당연히 높겠죠. 비음성적인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음성적 언어보다도 비음성적 언어가 전달력이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데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경우는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떤 그 훈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음성적인 언어일 텐데 그게 이제 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적 언어는 이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긍정, 부정에 대한 응답이 다르고요. 구조적인 차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어와 영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음성적 언어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인들 몸짓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yes, no. 저 이것 때문에 선교지에 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yes를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는 no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옆으로. 네. 그러면 이게 yes인지 no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참 난처하죠.
뭐 영국에서 어떤 노총각이 자꾸 선을 보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분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눈썹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대편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그 노총각에게 눈썹을 올리면서 긍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꾸 눈썹을 올리도록. 그랬더니 그 눈썹 올리는 것이 상대편에게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구나. 나에게 자꾸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해서 나중에 이 노총각이 결혼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눈썹 하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몸짓, 이 발짓의 태도 이런 것들,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곤란한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음성적 언어뿐만 아니라 비음성적 언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어떤가요? 항상 싸운다고 그러죠. 왜요? 개는 좋으면 꼬리를 올리고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럼 개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개가 꼬리를 막 흔들고 오면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올리기 때문에 개가 화가 나서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바짝 다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는 고양이가 꼬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야, 쟤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개가 고양이를 따라다니면서 놀자고 하는데 고양이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개와 개 사이는 어떤가요?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서 제가 안 게 있습니다. 개와 개가 서로 만나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비음성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앞발을 대고 어깨를 잠깐 아니면 앞발을 굽히면서 상대편에게 놀까 이렇게 하면 살짝 주저앉으면 앞에 개가 또 다시 그 모양을 똑같이 하면 같이 그때서부터 친구가 돼서 뛰어다닌다고 하는 거죠. 음성 언어, 비음성적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 음성적인 언어와 비음성적인 언어를 동일하게 다른 생명체와 함께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은 문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징을 사용할 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어떤 물체와 무언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연결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문자를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공간적으로 멀어도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원숭이나 뭐 이런 다른 생명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심지어는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책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아니면 녹음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 언어의 특성입니다. 문자와 상징과 기호를 사용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호로 만듭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의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 그것을 기호, 곧 음성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비음성으로 보내든지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하겠죠. 아니면 연기를 통해서 아니면 빛을 통해서 깜빡깜빡 하도록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 깃발을 들고 수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호화하는 겁니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가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송신원, 말하는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듣는 사람, 청자, 응답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지가 기호화됐는데 그 기호화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아니면 손짓이 같이 왔습니다. 음성과 비음성적인 메시지가 같이. 그러면 이 응답자는 오라고 하나보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송신원이 메시지를 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오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피드백이 오면 다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소리가 작았나? 아니면 내 손짓이 잘 안 보이나? 자, 그렇게 하면 다른 형태로 그 메시지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자가 그 의미를 그렇게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소음이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음, 제가 강의를 막 하는데 밖에서 어떤 그 소음이 들려서 꽝 소리가 나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간섭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기호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왕 지나가면서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문자를 잘못 보내는 겁니다. 너 고기 먹었니? 이걸 너 고기 먹었니? 이렇게 이제 잘못 보낼 수 있죠. 오타에 의해서. 그 메시지가 기호가 잘못된 겁니다. 뭐 그런 것을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실수라든지 밖에서 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소음도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응답자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불안, 이 소음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신자가 또다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이런 소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 가장 커다란 소음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그게 바로 문화적 차이입니다. 어떤 문화가 상이할 경우에, A의 문화와 B의 문화가 상이할 경우에 송신자는 A 문화권에서 왔고 응답자는 B 문화권에서 왔을 경우에 메시지를 기호화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저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응답자는 그것을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자는 그 송신원을 향하여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겠죠. 아니면 너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했는데 그쪽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을 하는가? 막 주먹질을 하고 봤더니 거기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 내가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뭐 이런 황당한 의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결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왜곡되거나 의미가 상실되거나 이런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실제로 발생했던 일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아프리카 자나키족에게 가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계속 전해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결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도 대상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왜 저럴까? 갑자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드리는 이 행위를 이 자나키 부족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갔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이리 오너라 아니면 인기척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구 왔나 이렇게 물으면 나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크를 하는 거는요. 노크를 하고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크를 하는 사람은 곧 도둑이라는 거죠. 그 문화권 내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크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노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둑 맞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나 불쾌한 일입니다. 도둑을 자기의 집안으로 들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도둑을 소개하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버럭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getting shot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getting stoned, 돌에 맞다. 그렇게 한쪽 면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getting stoned 그러면 이거는 마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taking shots 그러면 이거는 한쪽에서는 총살 당하다. 이 총에 맞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에서는 taking shot 그러면 이거는 원샷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에서는 gay guys hanging out 이거는 어떤 남자들을 교수형 처리했다. 뭐 이런 거고요. 한쪽에서는 뭐 이 동성애자들이 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모양인데 다른 방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빅토리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욕입니다. 근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거 아연실색할 행동이죠. 같은 모양이면서 다른 문화관,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손으로 하면 UK나 US에서는 OK입니다. 재팬에서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제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브라질에서는 이게 인설트 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의미, 욕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전달할지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바른 방법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죠. 그런데 단순한 이러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 발생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작동을 할까요? 인식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방법, 두 번째는 언어의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형태, 그리고 사회 구조, 어울림의 방법, 그리고 대중매체, 메시지 유통의 방법, 그리고 동기부여 수단, 결단의 방법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런 X문화와 Y문화, A문화와 B문화, 이 문화 간의 거리, 곧 이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현상들을 한번 좀 더 볼까요? 태국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태국의 인사법은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인사법인데 이걸 Y라고 합니다. 그 티벳의 인사법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이제 혀를 이렇게 내미는 뭐 이런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티벳을 가보신 분들 뭐 이런 인사법을 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9세기에 랑마르다 왕이 불교를 탄압을 합니다. 전부 다 이제 그 불교 그 승려들을 백정으로 삼기도 하고요. 뭐 속세로 나갔던 사람들을 이 속세를 떠났던 사람 속세로 다 들어오게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불교 탄압이 심했다고 그러는데 이 랑마르다 왕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도깨비로 이제 그렸는데요. 이 머리에 뿔이 나 있고 혀가 없었다. 뭐 그래서 이제 악마가 있는데요. 이 악마가 랑마르다 왕으로 환생을 했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죠. 우리는 환생 이런 것들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악마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로 나는 뿔이 없다.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모자를 이제 벗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혀가 있다. 그래서 혀가 없는 랑마르다. 이 도깨비, 이 악마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한 또 인사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겁니다. 이 팔짱을 끼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이렇게 팔짱을 이제 끼고 있습니다. 이게 미얀마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팔짱을 끼고 있으면요, 이 거만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거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의 슬픈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지배 때, 영국 식민지 지배 때 이 팔이 묶여 내가 당신을 위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지금 묶여 있다. 뭐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이게 지루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세네갈의 왈로프족 같은 경우는 상대의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는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에스키모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뺨을 치고 친한 경우에는 서로 이제 코를 이렇게 비비는데 아주 난감한 그런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말리 도곤족 인사법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사법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손을 흔들고 악수하면서 계속 안부를 묻습니다. 안녕하시냐고 물은 다음에 네, 안녕하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안녕하시냐고 물으면 네, 안녕하시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안녕하시냐 안녕하다. 삼촌은 안녕하시냐 안녕하다. 이모는 안녕하시냐 안녕하다. 이모부는 안녕하시냐 안녕하다. 옆집 아저씨는 안녕하냐. 혹시 너 개 키우냐 개 키운다 그러면 개는 안녕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안녕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또 그 사람이 또 묻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시냐고. 그럼 안녕하십니다. 이러면 끝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삼촌은 안녕하시냐 계속 묻습니다. 네. 그렇게 손을 흔들어 가면서 계속 악수하는 것을 아니면 사람을 세워놓고 계속 그렇게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리의 도곤족들 같은 경우는 이 핍박을 피해서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인적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계곡에 살고 있는 종족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꼭 난쟁이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조그마한 집을 짓고 이 벼랑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종족 가운데의 하나이죠. 아주 이 문화인류학적으로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하라에 이 플라니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사법이 또 독특합니다. 인사를 할 때 팔을 손을 잡고 악수를 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빼면서 계속 인사를 합니다. 말리의 도곤족처럼 뭐 여러 가지 그 안부들을 묻게 됩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게레올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 미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미모를 이제 뽐내는데 이제 화장을 합니다. 뭐 입술을 아주 두드러지게 하고 이빨 색깔을 아주 하얗게 만들고 그리고 장식을 하는데 이 소를 팔아서 이 장식품을 이제 구하는데 상당히 고가의 이런 그 장식품들을 걸치고 나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게 땡볕에서 이루어져서 상당한 지구력도 필요로 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이게 남성 미인 대회입니다. 뭐 그럼 이제 여성들이 와서 그 심판이겠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찝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회의 우승자가 되는 뭐 이런 아주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역사 때문에 그러한데 신조가 있고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상은 어떨까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만 쓰는 이제 히잡이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차도로 그런 니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보이는데 몸을 거의 다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리는 게 있죠. 얼굴까지도 완전히 가리고 눈까지도 가립니다. 이게 부르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 수영복도 뭐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부르키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요. 요즘 할랄 뭐 푸드라든지 할랄 문화 있는데 이 할랄 때문에 그 특수를 내리고 있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이제 수영장을 개발을 하는데 개방을 하는데 뭐 전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높은 벽을 쌓기도 하고 여성 전용 해안을 만드는데 거기에 벽을 쌓아서 전혀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호텔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호텔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면 조에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에족들은 뭐 거의 나체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턱 밑을 이렇게 쪼개서 입 안으로 나무, 이 뽀뚜루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원형 그 장식품을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늘 여기다 이제 꼽고 다닙니다. 그래서 치아가 좋지를 않고 침도 이렇게 흐르고 얼굴 모양도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이 뽀뚜루를 늘 끼고 다닙니다. 이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손으로 제작해서 정교하게 하는데 이 숲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로 원숭이도 잡고 도마뱀도 잡아서 이렇게 먹는 뭐 그런 이제 종족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게요. 화를 내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한쪽에 누워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부족민들이 뭐 이제 시족사에 비슷한데요. 이 부족민들이 다 몰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간지럼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지럼을 피우면서 이제 웃음이 터지면 이제 그 이제 화가 풀리도록 하는 뭐 이런 이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기니 섬에 가면 다니족, 라니족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 부족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남성 가리개가 있습니다. 이걸 꽃대가라고 합니다. 뭐 그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외부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네, 남사스럽기도 그지없죠. 이 다니족들은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들에게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곧 이 여인들이 남정네가 자기 집안의 남정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애도의 표현으로 돌도끼로 손가락을 절단하는데 거기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한 다음에 이 손가락을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손가락을 건조해서 나중에 이제 태우게 되지요. 특별히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의 표현으로 노란색 점토를 얼굴에 바르고 1개월 동안 생활을 합니다. 뭐 이거 이 사람들 목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없어져야 이게 사라지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초가 지붕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낫으로 잘라버리는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 지붕이 잿빛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거는 남자가 이 지붕을 갈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식들을 위에 지붕 꼭대기에 장식을 많이 하는데 그 장식을 낫으로 잘라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애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은 가난한 집안이고 그리고 남정네가 없어서 이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돌보는 뭐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문화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도구 어떤가요? 수저와 젓가락, 포크와 나이프,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손으로 먹는 거 참 불편하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방식입니다. 그 식사의 방식은 어떤가요? 한 그릇 안에 이 음식물을 갖다 놓고 손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저로 퍼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빔밥 형식이죠. 근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뭐 그런 이제 식사 방식이 있습니다. 참 이거 손으로 먹으면서 자기 입에 넣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섞는데 이들과 함께 그것을 다 먹어야 할지, 혹시 나에게 그 박테리아나 이 병균이 들어오지 않을지,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지 뭐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는 접시를 사용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나나 잎에 뭐 그런 그 바나나 잎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테이블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곳은 바닥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좌식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커다란 천 하나만 깔고 사람들이 질겅질겅 밥인데 거기다가 빵 몇 조각을 던져놓고 그리고 소스를 그릇에서 담아 나누면서 그것을 계속 찍어 먹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지도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금지하고 있죠. 심지어는 누가 왔을 때 누가 왔는지 그 성별에 따라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이 아랍권인데요. 집에 가면 문 밖에 2개의 노크할 수 있는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둔탁한 것은 남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동그랗고 뭐 이렇게 얇은 것은 여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슬림권이 그러하죠. 그래서 남자가 가서 둔탁한 것을 텅텅텅 치면 남자가 왔구나. 그러면 남자 주인장이 옵니다. 그러면 딱딱딱 소리가 나면 그거는 여성이 왔구나. 그러면 여성 주인장이 옵니다. 이성 간의 접촉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이제 문화 때문에 이런 그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삼계탕. 뭐 참 저는 이 삼계탕을 좋아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럽니다. 이거는 가장 높은 신분의 음식이다. 왜냐하면 양반다리를 하고 나온다. 뭐 그러죠. 보신탕 어떨까요? 우리나라 참 즐겨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나이지리나 이런 아니면 중국도 이 보신탕을 먹습니다. 근데 보신탕을 먹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것을 혐오식품으로 이해하고 있죠. 뭐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한 저널에 이 보신탕을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보신탕 문화를 상당히 문제 삼았던 뭐 그런 이제 기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떤가요? 네, 개구리 음식
이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아주 즐겨 먹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뱀 뭐 튀김까지도 이렇게 먹게 되고요. 중국에 가면 피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을 삭혀서 아주 까맣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양장육을 시키면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 아니면 이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히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식도락가들이 참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 가면 이 보양식으로 먹게 되는데 수정된 오리알을 부화 직전에 삶아서 먹는 오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까서 열어보면 거의 머리도 있고 뭐 털도 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노른자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발롯이라고 하는 음식이죠. 뭐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 7개를 먹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뭐 식감이 아주 독특했다. 어떤 사람은 역겨웠다. 뭐 너무 불쌍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 타란툴라라고 하는 튀김이 있습니다. 이게 거미를 튀겨 먹는 겁니다. 야채하고 같이. 여러분도 드실 수 있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서쪽에 캉나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구운 쥐들을 농사를 이제 거두고 나서 이제 쥐들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뭐 이걸 길거리에서 이제 팔게 되고 직접 구워주기도 하는데요. 이 구운 쥐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가서 뭐 집에서 이것을 요리해서 이제 먹기도 합니다. 뭐 이거 참 쥐를 먹는다. 뭐 극한의 상황에서는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평소에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페루에 갔던 이 여행팀들이 먹었던 아주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꾸이입니다. 이건 기니피 구이를 먹는 거죠. 뭐 그 모양이 그대로 있고요. 뭐 이가 드러나 있는 이 기니피그를 이제 먹는 뭐 이런 체험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문화의 단편들입니다. 노르웨이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스말라호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양머리 요리입니다. 그냥 양머리, 이거 특별한 요리인데 이 양머리 요리가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참 그걸 먹기가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잘 먹지 않은 거죠. 장례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장도 하고 아니면 불에 화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목장도 하죠. 참 이거 관광객들이 갔다 이걸 본 사람들은 굉장히 럭키하신 분들인데 이 천장 또는 조장이라고 불리는 이 티베트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시신을 운구해서 한 장소에 다 두면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그 시신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뼈까지도 빻아서 그 독수리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데 이 독수리 다 먹고 그냥 날아가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독수리의 몸을 빌린다. 제한적인 존재,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존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돼서 뭐 저 공중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떠돌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걸 천장이라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빙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얼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도 있습니다. 물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장례 의식이 있습니다. 한 7년에 한 번씩 시신을 꺼내서 옷을 새롭게 입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주 이 부담 없이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시신을 다 탈골된 시신을 꺼내서 뭐 이렇게 합니다. 사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남편이 죽으면 여성을 같이 뭐 예전에 그 선교 역사할 때 윌리엄 캐리가 이것을 이제 금지시킨 뭐 그런 제도 가운데 사회적 악습 가운데 하나죠. 이프가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신을 의자에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나중에 이제 음식을 먹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오는 것을 보면 뭐 사람들이 아연실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신을 운구하는 방식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신을 운구할 때 문으로 나가질 않고 담장 너머로 넘긴 다음에 그 담장 너머로 온 시신을
거기에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산을 향해서 가고 그 시신을 거기다 놓으면 여러 가지 짐승이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이제 국가 장례법도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문화들이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냥 흐트러트려서 이거는 그냥 이러저러 하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추론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문화가 분석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교 사역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행돼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본인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사역자가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선교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자의 문화에는 따라서 선교 대상자의 세계관, 신조, 가치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깊이 이해해야 하죠.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을 전달할 때 선교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아름답다고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수치심으로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당혹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권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